비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빗소리만이 거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영숙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손주 민서가 좋아하는 두부를 듬뿍 넣고 파도 송송 썰어 넣었다. 토요일이면 늘 하던 일이었다. 어머니, 뒤에서 며느리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영숙은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아들 도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네, 서진아. 어머니, 이제 따로 사는 게 좋겠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영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뭐라고?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이랑도 얘기 다 했어요. 서진의 표정은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마침내 꺼내는 사람처럼. 영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다. 도윤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만 피할 뿐이었다.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여유가 없어요. 민서 학원비며 병원 운영비며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서진의 말은 차가웠다. 논리적이고 준비된 문장들이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반박할 수 있을까? 이 집은 정말 며느리 명의였고 자신은 그저 얹혀 사는 노인일 뿐이었다. 알았다. 영숙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섰다. 된장찌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녀는 불을 껐다.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 번 저었다. 손이 떨렸다. 민서는 어디 갔니? 피아노 학원이요. 그래, 점심은 해놓고 갈게.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영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앞치마를 벗고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무너졌다. 침대 끝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의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영숙은 창가에 놓인 손주의 사진을 바라봤다. 민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려.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그날 저녁 영숙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챙겼다. 오래된 옷가지 몇 벌, 낡은 지갑, 그리고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 거실로 나오자 도윤이 현관에 서 있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다. 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다. 엄마 걱정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 나는. 됐다. 영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비 내리는 거리로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다시는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다. 비에 젖은 거리를 걸으며 영숙은 생각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75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빗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영숙이 도착한 곳은 인천 구도심의 오래된 시장 골목이었다. 30년 전 갓 시집 왔을 때 자주 다니던 곳이었다. 그때는 활기찼던 이곳도 이제는 빈 가게들이 즐비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건물은 낡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뜸했다. 월세 35만 원의 관리비 별도예요.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요. 부동산 중개인은 건성으로 말하며 녹슨 철문을 열었다. 2층 건물의 반지하 방이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작은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화장실은 공용이었다. 여기 화장실이 공용이라고요? 네, 1층 끝에 있어요.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영숙은 방 안을 둘러봤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다. 그래도 누울 곳은 있었다. 지금의 그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통장에서 돈을 빼는 순간 영숙의 손은 또다시 떨렸다. 평생 모아온 적금 중 일부를 깨는 것이었다. 손주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는데. 할머니, 짐 들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영숙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풀 것도 없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밤이 되자 골목은 더욱 조용해졌다. 가끔 취객들의 고함 소리, 오토바이 소리만이 들렸다. 영숙은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5시 영숙은 일어났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그녀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냥 방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돈은 계속 나갈 테고 이 나이에도 일을 해야 했다. 시장 골목을 걷다가 그녀는 김신의 반찬가게라는 작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부지런히 물을 썰고 있었다. 저기 혹시 일손이 필요하신가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며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영숙을 훑어봤다. 일해본 적 있어요? 네, 평생 집에서 반찬 만들어 왔어요. 시간당 얼마 받으려고? 그냥 하루 끝나고 조금만 주시면 돼요. 김할머니는 잠시 영숙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새벽 6시까지 나와요. 늦으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숙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매일 새벽 6시에 나가 물을 썰고 김치를 담그고 반찬통을 닦았다. 허리는 아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생각이 멈췄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저 할머니 어디서 왔대? 들었어? 의사 며느리한테 쫓겨났다던데. 에이 설마.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쫓아내. 진짜래. 내가 직접 들었어. 반찬가게 김씨 할머니한테. 영숙은 채소를 다듬으며 그 소리들을 들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직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김할머니가 물었다. 영숙 씨, 정말 며느리한테 쫓겨난 거예요? 영숙은 손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인가. 영숙은 대답 대신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다. 저녁이 되면 영숙은 방으로 돌아왔다. 하루 일당 3만 원. 그것으로 밥을 사 먹고 관리비를 내고 조금씩 모았다. 밤마다 통장을 꺼내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손주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를 찾지 않을까? 할머니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영숙은 작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하늘이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렇게 말해야만 내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영숙은 반찬가게 일에 익숙해졌고 시장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대놓고 수군대지 않았다. 다만 지나칠 때마다 애처로운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영숙은 방 정리를 하기로 했다. 곰팡이 냄새가 심해져서 환기도 시키고 구석구석 닦아낼 생각이었다. 싱크대 밑 찬장을 열자 이사 올 때 급하게 처박아둔 물건들이 나왔다. 낡은 수건, 플라스틱 통, 그리고 깨진 액정의 오래된 휴대폰. 아, 이거. 영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5년 전쯤 쓰던 것이었다. 며느리가 새 휴대폰을 사주면서 이건 버리라고 했었다. 그런데 왜인지 버리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것이 이삿짐에 섞여 들어온 모양이었다. 혹시 켜질까? 영숙은 충전기를 꽂았다. 한참을 기다리자 화면이 희미하게 켜졌다. 액정 한쪽이 깨져 있었지만 그래도 작동은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었다. 손주 민서의 돌잔치 사진, 아들 도윤의 젊은 시절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영숙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가슴 한편이 시렸지만 그래도 따뜻했다. 그런데 사진을 넘기다 말고 그녀의 손이 멈췄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발신자는 서진 동생. 영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다. 5년 전, 그러니까 자신이 이 휴대폰을 바꾸기 직전에 온 메시지였다. 서진 동생. 언니, 그날 병원비는 어머니가 안 냈다고 하던데요? 우리 아버지 수술비 말이에요. 언니가 다 낸 거 맞죠? 근데 왜 어머니가 자기가 냈다고 하세요? 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영숙은 숨이 막혔다. 그때 그 일, 5년 전 서진의 아버지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던 날. 수술비가 800만 원이었다. 서진은 병원 운영 자금이 묶여 있어서 당장 준비할 수 없다고 했고 영숙이 남편 사망 후 받은 보험금으로 조용히 냈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내가 냈다고 말하지 않았다. 민망했고 비처럼 느껴질까봐 그냥 조용히 처리했던 것이다. 그런데 서진의 동생이 나중에 알게 된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새 휴대폰으로 바꾼 뒤였고 이 메시지를 읽지 못했다. 영숙은 손을 떨며 스크롤을 내렸다. 며칠 뒤 온 또 다른 메시지. 서진 동생. 언니 문자 못 받으셨나 봐요.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내가 냈다고만 하시네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언니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언니 섭섭하시겠어요.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서진은 자신이 아버지 수술비를 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동생이 얘기했을 때도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색해서 얼버무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 서진은 영숙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차가워졌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수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영숙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모든 게 오해였다. 자신이 아무 말 없이 도운 것이 오히려 오해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통장 내역을 보여주고 내가 냈다고 증명해야 할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지금 와서 그런 말을 꺼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히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은혜를 갚으라고 들먹이느냐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랐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서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사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사람들. 하지만 그녀의 방 안은 고요했다. 그래, 오해였구나.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억울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슬펐다. 자신의 선의가 이런 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도 진실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서진아. 영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너도 힘들었구나. 그녀는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오해는 오해일 뿐이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다만 서로가 말하지 않았을 뿐.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찬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적금 통장.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통장. 통장을 펼치자 잔액이 보였다. 1억 2천만 원. 평생을 아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손주 민서가 대학 갈 때 쓰라고 모아둔 돈. 영숙은 통장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민서야, 할머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그녀는 결심했다. 이 돈을 다른 방식으로 쓰기로. 미움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4시. 아직 시장도 깨어나기 전이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다. 예금주 박영숙. 잔액 1억 2,045만 3,200원. 숫자 하나하나에 그녀의 삶이 배어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받은 월급 중 몰래 떼어놓은 돈, 명절 때 받은 용돈, 아들 몰래 파출을 나가 벌었던 돈, 심지어 남편 사망 보험금 중 서진 아버지 수술비를 내고 남은 돈까지. 민서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영숙은 손주의 얼굴을 떠올렸다. 10살 민서. 피아노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 할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아이. 그 아이를 위해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영숙은 통장을 품에 넣고 방을 나섰다. 은행은 9시에 열었다. 그 전에 반찬 가게 일을 마쳐야 했다. 영숙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김할머니가 놀라며 말했다. 네, 오늘 은행 볼 일이 있어서요. 일찍 끝내려고요. 은행? 무슨 일인데? 아,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영숙은 대충 둘러대고 물을 썰기 시작했다. 칼질이 평소보다 빨랐다. 마음이 급했다.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했다. 오전 8시 반 영숙은 일을 마치고 은행으로 향했다. 인천 구도심의 작은 지점이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이미 몇 명의 노인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번호표 뽑으세요. 은행 문이 열리자 직원이 말했다. 영숙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다. 손에 든 통장이 무거웠다. 정말 이래도 될까? 순간 망설여졌다. 이 돈이면 자신이 몇 년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다. 월세 걱정도 덜고 병원도 마음 편히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박영숙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창구 앞에 섰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통장이요, 해지하려고요. 영숙은 통장을 내밀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 확인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어머, 잔액이 꽤 있으시네요. 정기 적금인데 해지하시면 이자가 깎여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전액 인출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데 쓰려고요. 영숙은 미리 적어온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엔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마이너스 적금 해지 1억 2천만 원. 마이너스 인출 1억 원. 마이너스 잔액 유지 2천만 원 생활비. 직원은 메모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건가요? 액수가 커서 미리 예약하셔야. 아니요, 현금 말고 수표로 해주세요. 그리고 명의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원래는 손주 민서 이름으로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러면 며느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오해가 생길 것이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돈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영숙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무기명으로 해주세요. 네. 무기명이요? 네. 그냥 수표만 발행해 주시면 돼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서류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다. 신분증 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인하시고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평생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억 원권 수표 한 장입니다. 직원이 수표를 건넸다. 영숙은 수표를 받아 한참을 들여다봤다. 얇은 종이 한 장. 그 안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수표를 조심스럽게 지갑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은행을 나섰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 보는 사람들. 하지만 영숙의 걸음은 느렸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녀는 복지센터를 떠올렸다. 아니,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영숙은 근처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가방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1. 민서 이름으로 장학금 기부. 2. 시장 상인회에 기부. 3.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 영숙은 펜을 멈추고 생각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뭘까? 복수? 아니었다. 인정? 그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건 그저 기억되는 것이었다.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라 따뜻했던 할머니로, 쫓겨난 노인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던 사람으로. 영숙은 메모지에 다시 적었다. 민서를 위해, 하지만 민서가 알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조용히. 바람이 불었다. 메모지가 펄럭였다. 영숙은 메모지를 꼭 쥐었다. 좋아. 이렇게 하자. 그녀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지갑 속 수표가 품 안에서 살짝 소리를 냈다. 영숙은 작게 웃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오후 영숙은 인천 남구 복지센터를 찾았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벽에는 함께하는 이웃, 따뜻한 남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회복지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저 기부를 하고 싶어서요. 영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기부요? 어떤 기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쓰이는 곳에 하고 싶어서요. 영숙은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다. 복지사의 눈이 커졌다. 복지센터에서 나온 영숙의 발걸음은 어딘가 홀가분했다. 기부 상담을 마치고 며칠 내로 구체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복지사는 여러 번 확인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이 금액이면 어르신 노후 자금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제 뜻대로 해주시면 돼요.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손주 민서 이름으로 하되 민서 부모에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민서가 성인이 되면 그때 알려주세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장학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민서 양이 대학에 진학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영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복지센터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영숙은 걷다가 익숙한 건물 앞에 멈춰섰다. 서진 소아청소년과 의원. 며느리 서진이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영숙은 이곳에 온지도 몰랐다. 발이 저절로 이곳으로 향한 모양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대기실이 보였다. 아이들과 부모들로 붐볐다. 서진이는 잘 지내고 있겠지. 영숙은 그냥 지나치려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흰 가운을 입은 서진이 병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우편함에서 꺼내온 모양이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의 얼굴은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영숙은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미소를 지었다. 아, 서진아.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기 왜 오셨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게 아닌가 싶은 눈빛이었다. 영숙은 그 눈빛을 알아챘다. 가슴이 아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냥 복지센터 갔다가 지나가는 길이야. 여기가 내 병원이었구나. 복지센터요? 응. 볼 일이 좀 있어서. 서진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옷차림, 낡은 가방, 구두 옆면이 해진 것까지. 서진의 눈빛이 복잡해졌다. 어머니 어디 사세요? 연락처도 안 남기시고. 아, 괜찮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영숙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도 민서는 잘 지내지? 영숙이 먼저 물었다. 순간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네, 잘 지내요. 학교는?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고? 네. 짧은 대답.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이마에는 작은 주름이 생겼다. 힘들었겠구나. 병원 운영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이 키우는 것도 집안 꾸리는 것도. 영숙은 그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 서진아.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 한마디에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비난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진심 어린 안부였다. 서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나는 이만 갈게. 바쁘지? 영숙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어머니, 서진이 뒤에서 불렀다. 영숙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한번 밥 먹어요. 도윤이도 보고 싶어 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리고는 다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죄책감? 미안함?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어머니가 왜 저렇게 해? 예전의 시어머니라면 섭섭한 기색을 보였을 것이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들은 어디 갔느냐고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본 시어머니는 달랐다. 담담했고 차분했으며 오히려 자신을 걱정했다. 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다. 병원 운영비 고지서였다. 요즘 병원 운영이 쉽지 않았다. 환자는 줄고 지출은 늘었다. 도윤과도 요즘 대화가 없었다. 어머니를 내보낸 이후로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내가 잘한 걸까? 서진은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기실에는 여전히 환자들이 가득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다. 원장님, 다음 환자 들어가실까요? 응, 그래. 서진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시어머니의 모습뿐이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왜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 서진은 모니터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민서가 다가와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할머니 꿈 꿨어. 할머니가 나한테 손 흔들었어. 민서의 말에 서진은 움찔했다. 할머니? 응, 보고 싶어. 할머니 언제 와?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서야, 자러 가자. 늦었어. 엄마, 할머니 전화번호 알아? 전화하고 싶어. 나중에 하자. 서진은 민서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편 시장 골목 월세방으로 돌아온 영숙은 작은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가방에서 복지센터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다. 김민서 장학기금 조성동의서. 영숙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민서야, 할머니는 이렇게밖에 못해줘. 작은 중얼거림이 방 안에 울렸다.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영숙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조금씩 준비하자. 그녀의 조용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인천 남구복지센터는 아침부터 술렁였다. 과장님, 이거 진짜예요? 사회복지사 김민지가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복지과장 이성민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뭐가? 지난주에 오셨던 그 할머니요. 박영숙 어르신. 기부 서류 다 작성해서 가져오셨는데. 민지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다. 기부자 박영숙. 기부 금액 1억 원. 기부 목적 손녀 김민서 이름으로 장학기금 조성. 조건 기부자 익명 유지, 수혜자 보호자에게 당분간 비공개. 이성민 과장은 눈을 크게 떴다. 1억? 이 할머니가? 네.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수표로 가져오셨어요. 제가 은행에 확인했는데 진짜예요. 손녀 이름으로 하되 보호자한테는 비공개. 네. 본인 말로는 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모르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성민은 서류를 다시 찬찬히 읽었다. 기부 서류에는 구체적인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민서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 매년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 지급 18세 이후. 남은 금액은 민서가 25세가 될 때 일시 지급. 단 민서의 부모 서진, 도윤에게는 민서가 성인이 된 후 고지. 이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지.
보통 이런 경우는 손주한테 직접 주거나 적어도 부모한테 알리는데, 과장님, 제가 할머니 주소 확인했는데요. 민지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시장 골목 월세방이에요. 보증금 500, 월세 35만 원짜리. 그런 분이 1억을 기부하신 거예요. 이성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 할머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준비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그냥 기부가 아니야. 이성민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일단 어르신 뜻대로 진행해. 그리고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외부에 알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복지센터를 다시 찾았다. 어르신, 서류 처리 다 됐어요.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민서 이름으로 장학기금이 만들어졌고 통장도 개설됐어요. 관리는 복지센터에서 하고요. 그럼 언제부터 민서가 쓸 수 있어요? 대학 입학할 때부터요. 그때 되면 저희가 민서 양 본인에게만 먼저 연락드릴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한테는요? 민서 양이 20살 되는 해에 고지할 예정이에요. 어르신께서 원하신 대로요. 고마워요. 영숙은 서류 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서려는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실례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녀분을 위한 거라면 직접 주셔도 될 텐데. 영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지금 주면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요. 오해요? 응. 할머니가 왜 이런 돈이 있어? 우리한테 뭘 바라고 이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민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민서가 커서 혼자 판단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그때는 알아주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숙은 작게 웃었다. 그러면 좋겠네요.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르신, 건강 챙기세요. 민서 양이 대학 갈 때까지는 건강하셔야죠. 그래야죠. 고맙습니다. 영숙은 복지센터를 나섰다. 복지센터에서 나온 영숙은 시장 쪽으로 걷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인천 구도심에 오래된 사진관이 있는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사진관 주인이 반갑게 맞았다. 저 증명사진 찍으려고요. 네, 여기 앉으세요. 영숙은 의자에 앉았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백발에 수척한 몸.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자, 정면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한 장 더 찍을게요. 이번엔 웃어주세요. 영숙은 작게 미소 지었다. 사진을 받아들고 나오며 영숙은 중얼거렸다. 이제 거의 다 됐구나. 그날 저녁 영숙은 월세방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낡은 편지지에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다. 서진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어디 있을까? 아마 너희 곁에는 없겠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다만 서로 말하지 못했던 게 안타까울 뿐이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알아. 민서를 잘 키워줘. 그 아이는 참 착하고 예쁜 아이야. 나는 미움보다 기억을 남기고 싶구나.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어. 언젠가 민서가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건강해라, 서진아. 시어머니 영숙. 편지를 다 쓰고 영숙은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영숙은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해야 할 일. 1. 복지센터 기부 완료. 2. 편지 작성. 3.
시장 상인의 기부 예정. 4. 마지막 정리. 영숙은 펜으로 3번에 동그라미를 쳤다. 내일은 시장에 가봐야겠다. 그녀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민서가 나타났다. 할머니.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영숙은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어디 갔어?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민서야. 할머니, 나 피아노 열심히 배우고 있어. 할머니한테 들려주고 싶어? 그래, 언젠가 들려줘. 할머니가 기다릴게. 민서는 할머니 손을 잡고 웃었다. 영숙은 그 온기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갯잎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웃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민서야. 할머니가 너한테 남겨줄 게 있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영숙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도윤은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빗속에서 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멀어져 가는 꿈. 자신은 현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는 꿈. 도윤아, 또 악몽 꿨어? 아침마다 서진이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출근길에도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중에도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연락처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서진이 불편해할까봐. 도윤은 정형외과 의사였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나름대로 인정받는 의사였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저 무기력한 남편이자 무능한 아들일 뿐이었다. 도윤 선생님, 11번 환자 들어가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도윤은 정신을 차렸다. 네, 알겠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온 환자는 70대 노인이었다.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어르신, 여기 아프세요? 네, 선생님.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너무 아파요. 도윤은 환자의 무릎을 진찰하며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도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늘 파스를 붙이고 계셨다. 하지만 병원에 가자고 하면 괜찮다고만 하셨다. 선생님? 환자의 목소리에 도윤은 화들짝 놀랐다. 아, 죄송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좀 있으시네요.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시면. 도윤은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점심시간 도윤은 병원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도윤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대학 동기 재훈이었다.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바빴어? 응, 좀. 재훈은 도윤 앞에 앉으며 말했다. 너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에이, 나한테 그런 거 통하겠어? 말해봐.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 뭐? 왜? 서진이가 따로 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재우는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나갔지. 한 달 넘었어. 연락은? 없어.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 재우는 한숨을 쉬었다. 야, 찾아봐야지. 어머니가 연세가 얼만데. 알아. 근데 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이가 싫어할까봐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도윤아, 너 후회할 거야. 진짜로.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오후 도윤은 진료를 마치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다. 로비 한쪽에 게시판이 있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곳이었는데 오늘따라 눈에 들어왔다. 게시판에는 여러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건강 캠페인, 봉사활동 안내, 그리고 인천 남구복지센터 감사 인사. 익명의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이너스 김민서 장학기금 1억 원 기부. 마이너스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 마이너스 기부자 박영숙.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영숙. 어머니 이름이었다. 뭐? 도윤은 포스터에 다가가 다시 읽었다. 김민서 장학기금. 민서. 자신의 딸 이름이었다. 1억 원.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엄마가 1억이나. 그리고 곧 깨달았다. 그 돈. 평생 몰래 모아두셨던 그 돈. 도윤은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평생 아껴서 모으셨다. 아버지 사망보험금, 용돈, 파출 나가서 번 돈까지 모두 모아두셨다. 그 돈은 분명 노후 자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손주를 위한 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기부하셨다는 것이다. 민서 이름으로. 도윤은 주저앉았다. 로비 벤치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저 손주가 잘 자라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자신은 쫓겨났지만 그래도 손주만큼은 챙기고 싶으셨다는 것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와 서진에게 말했다. 서진아, 엄마가 민서 이름으로 1억을 기부하셨대. 서진은 저녁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다. 뭐라고? 복지센터의 장학금으로. 민서 이름으로.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억? 어머니가 어떻게 해? 평생 모으신 돈이었을 거야. 우리 몰래. 서진은 싱크대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돈이면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민서한테 주신 거야.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어머니한테 뭘 해드린 게 있어? 집에서 내보낸 것밖에.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니 연락처 알아? 모르겠어. 주소는? 그것도 모르겠어. 도윤은 허탈하게 웃었다. 나 정말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야.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을 뒤지고 구청에 전화하고 복지센터에 연락했다. 어머니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박영숙이라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제가 아들입니다.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벽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어디 계세요? 민서가 방에서 나왔다. 아빠, 왜 울어? 아니야, 민서야. 아빠 안 울어.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어디 갔어? 민서의 말에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빠가 할머니를 못 찾고 있어. 왜? 아빠가 잘못했어. 민서는 아빠를 안아주었다. 아빠 괜찮아. 할머니 찾으면 되잖아. 도윤은 딸을 꼭 안았다. 엄마, 제발 어디 계시든 건강하세요. 그의 기도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한편 시장 골목 월세방.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이도 이제 알았겠지. 그녀는 작게 웃었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하지만 이게 더 나을 거야. 영숙은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아들에게 쓴 편지였다. 아직 보낼 때가 아니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녀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정리 진행 중. 영숙은 펜을 들었다.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영숙은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민서가 잘 자라게 해주세요. 도윤이가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영숙은 눈을 감았다. 나는 조용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밤은 깊어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여전히 어머니를 찾지 못했다. 인천 시내 복지센터마다 전화하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종자로 등록은 되었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신 경우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의 말에 도윤은 무력감을 느꼈다. 서진도 요즘 말이 없었다. 병원에서 돌아와도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다. 환자들 앞에서는 밝게 웃지만 집에 오면 표정이 굳어졌다. 서진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응? 엄마한테 우리가 너무했던 것 같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미안해.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 서진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어머니한테 해야지. 근데 어디 계신지도 모르잖아. 둘은 침묵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도윤이 현관으로 나가자 우체부가 서 있었다. 등기 우편이요. 네, 감사합니다.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발신자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발신자 박영숙. 서진아, 서진아. 도윤이 소리쳤다. 서진이 급히 달려왔다. 왜? 엄마한테서 편지 왔어. 둘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2통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서진에게, 다른 하나는 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너 먼저 읽어. 도윤이 서진에게 편지를 건넸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서진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어디 있을까? 아마 너희 곁에는 없겠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다만 서로 말하지 못했던 게 안타까울 뿐이야. 너도 알고 있었니? 내 아버지 수술비. 5년 전 800만 원 말이야. 내가 냈단다. 너한테 말 안 했지. 말하면 부담스러울까봐, 민망할까봐. 근데 그게 오해가 되어버렸구나. 내 동생이 문자를 보냈더라. 내 옛날 휴대폰으로. 나는 그때 이미 휴대폰을 바꾼 뒤라 못 봤어.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서운했겠지.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 서진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병원 운영하랴, 민서 키우랴. 시어머니까지 모시기 벅찼겠지. 나는 미움보다 기억을 남기고 싶구나. 그래서 민서 이름으로 돈을 남겼어. 평생 모은 돈. 민서가 대학 갈 때 쓸 수 있을 거야. 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단다. 민서를 잘 키워줘. 그 아이는 참 착하고 예쁜 아이야.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야. 건강해라, 서진아. 그리고 도윤이랑 행복하렴.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시어머니 영숙. 편지를 다 읽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버지 수술비를 어머니가.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그 일, 동생이 말했었다. 언니 수술비 어머니가 내셨대. 하지만 서진은 믿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겠냐고 동생이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짜였다. 어머니는 조용히 돈을 내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나는 대체.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자신의 편지를 펼쳤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하구나. 내가 힘든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나는 내가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도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엄마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민서한테 잘해줘. 민서는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손주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 민서한테 줬어. 복지센터에 맡겼으니 나중에 잘 쓸 수 있을 거야. 도윤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의사 되어서 사람들 치료해주고, 좋은 남편 되어서 서진이 옆에 있어주고, 좋은 아빠 되어서 민서 키우고,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워서.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살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도윤은 편지를 쥔 채 소리 없이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최악의 아들이에요. 민서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왜 울어? 민서는 울고 있는 부모를 보며 놀랐다. 서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민서를 안았다. 민서야, 할머니가 편지 보내셨어. 진짜? 할머니 어디 계셔?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가 민서를 많이 사랑하신대. 나도 할머니 사랑해. 보고 싶어. 민서의 말에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서진은 딸을 안고 울었다. 도윤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발신지 주소를 확인했다. 인천시 남구동 번지. 서진아, 주소가 적혀 있어. 진짜? 내일 당장 가보자. 엄마 찾으러 가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야지. 어머니 찾아야지. 그날 밤 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기다리세요. 내일 꼭 찾아뵐게요. 서진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나는 미움보다 기억을 남기고 싶구나. 그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어머니.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영숙을 쫓아낸 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찾아갈 것이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다. 비는 밤새 내렸다. 새벽이 되자 비는 그쳤다. 도윤과 서진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민서야, 우리 할머니 만나러 갈 거야. 정말? 야호! 민서는 좋아서 뛰어올랐다. 할머니한테 꽃 사가자. 할머니 꽃 좋아하시잖아. 그래, 사가자. 세 식구는 꽃집에 들러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다. 인천 구도심으로 향하는 길. 도윤의 손은 핸들을 잡고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제발 계세요. 제발 화내지 마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차는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여기가 맞아? 응, 주소가 이쪽이야. 차를 세우고 내렸다. 건물 앞에 섰다. 2층 건물의 반지하. 녹슨 철문. 도윤은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안 계신가? 서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문을 두드렸다. 엄마, 엄마, 저예요, 도윤이에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다. 중년 여성이 나왔다. 누구 찾으세요? 여기 박영숙 할머니 계신가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 그 할머니요? 며칠 전에 나가셨어요. 네. 어디로요? 글쎄요, 짐 다 싸서 나가시던데. 어디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 저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나가셨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서진도 눈물을 흘렸다. 민서가 아빠 손을 잡았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갔어?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또다시 사라지셨다.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도윤과 서진은 멍하니 빈 월세방 앞에 서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단 주변에 물어보자. 시장이 가까우니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도윤은 민서의 손을 잡고 시장 쪽으로 걸었다. 토요일 오전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생선 파는 소리, 과일 깎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였다. 저기요, 혹시 박영숙 할머니 아세요? 도윤은 채소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박영숙? 누구? 70대 할머니신데 이 근처에 사셨어요. 글쎄,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윤은 다음 가게로 향했다. 생선 가게, 과일 가게, 반찬 가게. 한 곳씩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도윤아, 저기 반찬 가게에 물어보자. 서진이 김씨네 반찬 가게를 가리켰다. 들어가자 할머니 한 분이 김치를 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저기, 혹시 박영숙 할머니 아세요? 김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영숙이요? 알죠. 여기서 일하셨는걸요. 정말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네. 한 달 넘게 여기서 도와주셨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무도 썰고 김치도 담그고. 지금은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며칠 전에 그만두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이제 못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고맙다고만 하시고 참 이것 두고 가셨는데. 김할머니는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거 누가 찾으러 오면 주라고 하셨어요.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오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영숙이 사진관에서 찍은 증명사진이었다. 수척하지만 또렷한 눈빛의 어머니.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사진은 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들이 오면 주세요. 제가 웃고 있는 걸 기억해 달라고요. 마이너스 영숙. 도윤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김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혔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불평도 안 하시고. 근데 의사 며느리한테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며느리? 네. 김할머니는 서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후회하시겠네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영숙 씨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다들 힘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밤에는 혼자 울고 계셨어요. 제가 새벽에 일찍 나왔을 때 들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다른 데는 혹시 모르세요? 어디 가실 만한 곳이나? 글쎄요. 복지센터는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맞다. 시장 상인회에도 다녀가셨어요. 시장 상인회요? 네, 회장님 찾아뵙겠다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윤은 재빨리 물었다. 시장 상인회가 어디 있어요? 저기 2층에 있어요. 계단 올라가면 사무실 보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윤 가족은 급히 상인회 사무실로 향했다. 2층 낡은 사무실. 문을 열자 50대 남성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상인회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박영숙 할머니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상인회장 얼굴이 밝아졌다. 아, 박영숙 어르신.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혹시 가족분이세요? 네, 저는 아들이고 이쪽은 며느리입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어르신께서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들 자랑, 손주 자랑. 도윤은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가 여기 오셨나요? 네. 한 일주일 전쯤 오셔서 기부를 하고 가셨어요. 기부요? 네. 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500만 원,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총 800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도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네. 평생 모으신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르신, 이 돈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죠라고 했더니 나는 충분히 살았다. 이제는 나눌 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인회장은 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박영숙 어르신 감사패. 시장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박영숙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그 아래 작은 사진. 영숙이 활짝 웃고 있었다. 도윤은 액자 앞에 섰다. 엄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시장 사람들 모두 고마워하고 있어요. 덕분에 시장 화장실도 새로 지을 수 있었고, 독거노인분들 반찬 배달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민서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액자를 올려다 봤다. 저기 할머니다. 할머니 웃고 있어. 그래, 민서야. 할머니가 웃고 계시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액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상인회장은 두 사람을 말없이 바라봤다. 어르신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화려하게 떠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억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윤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엄마는 이미 우리 기억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떠나시려고.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세요? 상인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몰라요. 다만 어르신께서 이제 정리할 게 다 정리됐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리가 다 됐다. 무슨 의미일까? 설마. 안 돼. 도윤은 급히 일어났다. 서진아, 경찰서 가자. 지금 당장. 왜? 엄마가 무슨 일을.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서진도 눈치챘다. 설마. 두 사람은 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상인회장이 뒤에서 말했다. 어르신은 그런 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도윤은 불안했다. 시장을 빠져나가는 길. 여기저기서 상인들이 말을 걸었다. 박영숙 할머니 아들분이세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덕분에 우리 가게 수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인사드리고 싶은데.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무사하세요. 제발. 차에 올라타는 순간 민서가 말했다. 아빠, 할머니는 영웅이야. 시장 사람들이 다 고마워해. 도윤은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래, 민서야. 할머니는 영웅이야. 근데 아빠는 최악이야. 아빠, 울지 마. 할머니 찾으면 되잖아. 민서의 말에 도윤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 찾아야지. 꼭 찾아야지. 차는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영숙은 위험한 선택을 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며 시장 골목 한편 벤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박영숙 어르신 기부 벤치. 이곳에서 쉬어가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앉아 쉬었다. 할머니들, 장보고 지친 주민들, 아이들. 모두 그 벤치에서 잠시 쉬었다. 그리고 작은 명패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이분 참 좋은 일 하셨네. 그러게. 복 받으실 거야. 영숙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석 달이 흘렀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지나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거리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도윤과 서진은 여전히 어머니를 찾지 못했다. 경찰서, 복지센터, 병원, 요양원. 찾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았다. CCTV를 확인하고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의뢰했다. 하지만 영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도윤아, 밥 먹어. 서진이 식탁에 국을 놓으며 말했다. 응. 도윤은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민서가 그림을 내밀었다. 종이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도 그렸어. 할머니가 꽃 주고 있어. 도윤은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서야, 할머니 보고 싶지? 응, 보고 싶어. 근데 할머니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빠도 모르겠어. 그날 오후 도윤은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복지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도윤 씨? 저 남구 복지센터 김민지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잠시 시간 되시면 센터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요.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도윤은 서진에게 연락했다. 둘은 복지센터에서 만났다. 무슨 일일까?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복지센터 사무실. 민지 복지사가 두 사람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머니가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게 있어서요. 민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어머님께서 석 달 후에 전해달라고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정확히 석 달째 되는 날이에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윤과 서진에게 마이너스 봄이 오면 읽어주세요. 도윤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도윤과 서진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봄이 왔겠구나. 나는 봄을 참 좋아한단다.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계절이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려 애썼다는 건 안다. 시장 사람들한테 들었어. 고맙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아주 편안한 곳에 있어. 도윤아, 너는 좋은 아들이야. 내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떠났어. 서진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나는 너를 이해해. 이제 너희 둘이서 행복하렴. 민서에게 전해줘.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그 아이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단다. 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을 거야. 민서가 대학 갈 때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도 하나 준비했어. 봉투 안에 열쇠와 주소가 있을 거야. 그곳에 가보렴. 거기엔 내가 너희를 위해 남긴 것들이 있어.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 선물. 도윤아, 서진아. 나는 행복했어. 너희와 함께한 시간들. 민서를 품에 안았던 순간들.
모두 다 소중한 기억이야. 이제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조용하고 편안하게. 봄이 되면 그곳에 가보렴. 시장 골목 벤치에. 할머니가 좋아하던 그 벤치. 거기 앉아서 하늘을 보렴. 나도 거기서 하늘을 자주 봤단다. 사랑한다, 얘들아.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게. 엄마가 시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은 도윤과 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정말 모르세요? 서진이 물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은 어머님께서 몇 가지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무슨 부탁이요? 본인이 편안하게 지낼 곳을 알아봐 달라고요. 조용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실버타운을 소개해 드렸어요. 실버타운이요? 네. 자연 속에 있는 작은 공동체예요. 어르신들이 서로 돕고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그림도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곳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럼 지금 거기 계신 건가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당분간은 주소를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본인이 준비가 되면 연락하시겠다고.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가 우릴 아직 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표정을 봤어요. 그건 미움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당신이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나신 거예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짐이 아니셨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그리고 어머님은 반드시 연락하실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실 뿐이에요. 도윤은 봉투 안에 주소를 펼쳤다. 인천 남구시장 내 박영숙 어르신 기부 벤치. 시장 벤치? 네. 어머님께서 기부하셔서 만든 벤치예요. 거기에 뭔가 남겨두셨나 봐요. 도윤과 서진은 서둘러 복지센터를 나섰다. 시장으로 향하는 차 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시장에 도착했다. 골목 한쪽 벤치가 보였다. 낡은 나무 벤치.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벤치 옆에는 작은 명패. 박영숙 어르신 기부 벤치. 이곳에서 쉬어가세요. 도윤과 서진은 벤치에 다가갔다. 벤치 밑을 보니 작은 방수 박스가 놓여 있었다. 열쇠로 열자 안에는 앨범 하나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앨범을 펼쳤다. 사진들이 가득했다.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 서진과의 결혼식 사진, 민서가 태어났을 때 사진, 모든 사진마다 영숙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도윤이 첫 돌, 얼마나 예쁘던지, 서진이와 결혼식, 우리 며느리 참 아름다워. 민서 100일, 할머니 품에 안겨서 웃었어. 도윤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관에서 찍은 영숙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수척하지만 밝게 웃고 있는 어머니. 그 아래 글씨. 나는 행복했어. 고맙다.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예금주 도윤, 서진. 잔액 2천만 원. 그리고 쪽지. 이건 너희 둘을 위한 거야. 여행이라도 다녀오렴. 민서랑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서진은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다. 어머니 어머니. 도윤도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봄 하늘.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엄마,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계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마치 대답하듯. 그때 민서가 달려왔다. 아빠, 엄마, 나도 벤치에 앉아도 돼? 그럼 민서야. 이리 와. 민서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할머니 벤치네. 할머니 이름 적혀 있어. 그래, 민서야. 할머니가 여기 만들어주신 거야. 할머니 어디 있어? 도윤은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저 하늘 어딘가. 할머니, 나 민서야. 보고 싶어. 민서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할머니 사랑해. 바람이 다시 불었다. 벤치 옆 화단에서 작은 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아빠, 저기 꽃. 민서는 달려가 꽃을 꺾었다. 이거 할머니 벤치에 놓아줄래. 민서는 꽃을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도윤과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도윤아, 응?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민서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엄마가 보고 계시잖아. 우리 잘해야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저희 잘할게요. 그날 이후 도윤 가족은 매주 벤치를 찾았다. 꽃을 가져다 놓고 벤치를 닦고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 민서는 할머니 벤치에서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 연습한 이야기를 했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박영숙 할머니 가족분들이시구나. 할머니 덕분에 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도윤과 서진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 어느 날 봉투 하나가 도윤의 집 우편함에 들어왔다. 발신자는 없었다. 하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였다.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여기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텃밭에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키우고 있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매일 산책도 하고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단다. 너희가 벤치를 찾아줬다는 소식을 들었어. 민지 씨가 알려줬어. 고맙다. 민서가 꽃을 놓아줬다며?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너희를 초대할게. 여기 참 좋은 곳이야. 민서가 좋아할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렴. 사랑을 담아 엄마가 할머니가. 편지를 읽은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엄마가 살아계셔. 건강하게 지내고 계셔. 서진도 울면서 웃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조금 더 기다리자. 엄마가 준비되시면 부르실 거야. 응, 기다릴게. 그때까지 우리 잘하자. 화면은 천천히 벤치로 이동한다. 벤치 위에 놓인 작은 꽃,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 잠시 앉아 쉬는 할머니, 웃으며 대화하는 상인들, 그리고 하늘, 맑고 푸른 봄 하늘. 카메라가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며 자막이 뜬다. 조용한 복수?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품위 있게 떠나는 용서의 선택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는 것이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장면. 실버타운 텃밭. 영숙이 상추를 따고 있다. 옆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영숙도 환하게 웃는다. 그 얼굴에는 평화가 있다. 2년 후, 민서는 중학생이 되었다. 어느 주말, 도윤 가족은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다. 민서야, 오늘 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야. 진짜? 드디어? 응. 할머니가 우리 초대하셨어. 차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정갈한 실버타운. 정원에서 영숙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할머니. 민서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다. 민서야, 많이 컸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도윤과 서진도 다가갔다. 엄마, 어머니. 영숙은 두 사람을 안아주었다. 고생했구나.
잘 지냈니? 네, 엄마. 저희 잘 지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정말 죄송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네, 어머니. 그들은 함께 정원을 걸었다. 텃밭을 구경하고 할머니가 키운 토마토를 따먹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부드러웠다. 그리고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다. 진짜 행복은 결국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영숙은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어. 조용한 복수? 그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한 봄날. 다시 피어난 봄날이었다.